자, 화학의 유용성이에요. 화학의 유용성. 그러니까 이 화학이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활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됐을까? 그러면 봐봐라. 우리가 사람이 산다라는 거는 자, 이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의식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냐면 일단 먹어야지 살지? 입어야 되지? 자, 잠잘 공간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자, 이러한 것들에 이제 화학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식량 문제 해결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식량 문제 해결. 자, 우리가 이제 먹는 문제 해결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버법이에요. 또는 하버 보슈법이라고 하는데, 생명체의 구성 물질에서 물을 빼고 제일 많은 게 단백질이거든. 그럼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필수 원소인 질소가 있단 말이야. 자, 질소가 있는데 문제는 이 질소는 공기 중에 너무 많아. 질소 N2로. 근데 이 N2는 반응성이 너무 작아. 비활성 기체 다음으로 반응성이 작아. 그래서 생명체는 공기 중에 있는 N2를 직접 이용을 못해. 그래서 N2를 직접 이용 못하고 이 질소의 화합물의 형태로 이제 이용하는데, 동물이든 식물이든 특히 식물은 이 질소 화합물을 얻을 때는 주로 질산이온 NO3-나 암모늄 이온. 그래서 식물은 질소를 어떤 형태로 얻냐면은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의 형태를 흡수를 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동물은 자, 다른 동물로부터 어떻게 돼? 단백질의 형태로 섭취할 거예요. 이게 자연계는 너무 적다라는 거지. 식물이 흡수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천연비료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가장 이제 천연비료가 탭이라든가 분뇨가 요게 해당이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양이 너무 적다라는 거야. 그래서 적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제 어떤 이제 농작물을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독일의 과학자 하버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기체를 수소 기체하고 반응을 시키는데 일반적인 온도 압력에서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철이라는 촉매를 사용하고 300도씨라는 높은 온도, 200기압이라는 높은 압력,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온도와 압력 촉매를 써야 암모니아 기체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량 생산된 이 암모니아 기체를 이용해서 뭘 만드냐? 바로 얘를 대량 생산할 수가 있어요. 뭐지? 요소 비료. 그래서 요소 비료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식량이 말이야. 이것 때문에 식량이 6배 이상 늘어나. 그래서 우리 인류를 배고픔에서 구해준, 기아에서 구해준 사람이 하버야. 그래서 하버는 이것 때문에 노벨 화학상까지 타.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은 첫 번째 뭐다? 하버법.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농약이에요. 그래서 제초제라든가 살충제를 사용하는 거죠. 농작물을 갉아먹는, 농작물한테 영양분을 뺏는 잡초를 제거하는 게 제초제고, 자, 농작물의 병을 일으키는 해충을 제거하는 게 살충제야. 그래서 이러한 제초제나 살충제가 나오게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겠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독성이 강하고 환경오염.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오염의 문제라는 것이 생겨버리니까 농축되면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DDT 이런 것들 있잖아. 바로 이제 그런 거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자, 비닐이야, 비닐. 비닐. 그래서 비닐은 폴리염화 비닐 또는 우리가 이제 PVC라고 그래. PVC.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물질을 이용해서 고분자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PVC, 비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비닐 가지고서 뭘 만드냐? 비닐 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서는 겨울에는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비닐 하우스 때문에 겨울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식량 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것은 요 세 가지. 하법법, 농약, 비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주예요, 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부가 있어. 부가적인 것들. 부. 그러니까 얘는 주가 아니야. 얘는 주가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것에 이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의복에 사용이 되는데, 또는 이제 그 주거 공간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식량 문제에도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부로 작용하는 것이 있어. 라일론. 자, 라일론은 합성섬유야. 그래서 의복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래서 라일론은 의복이야. 합성섬유. 최초의 합성섬유가 라일론이야. 근데 라일론은 질기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끈이라든가 밧줄 같은 거 만든단 말이지. 그래서 끈이나 밧줄을 통해서 이 끈이나 밧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의 재배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물 이제, 밧줄 가지고서 그물을 만들어서 어업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증대시킨다. 이게 이제 약간 부가적인 거죠. 부가적인 거. 그 다음 이제 뭐냐면 철이야, 철. 자, 철은 주로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준다. 집이나 교량, 빌딩, 대형 건물, 이제 이런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주는 주거 공간이야. 근데 이 철 가지고서 뭘 하냐? 농기구를 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제작하기 때문에 식량 문제도 좋은 영향을 주더라. 단 얘는 주가 아니라 뭐다? 부가 된다. 그래서 이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 구분하는 문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식량 문제 해결이야. 식량 문제 해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의복 문제 해결을 봅시다. 의복 문제. 알지? 자, 일단은 의복 문제 해결에서는 먼저 옷의 재료가 되는 섬유예요, 섬유. 그래서 섬유는 천연 섬유하고 합성섬유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 알지? 천연섬유와 합성섬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천연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얘를 떠올려. 아, 얘는 소량이야. 그래서 비싸다. 알지? 자, 합성은 대량으로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렴하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성이 더해지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천연섬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면, 모씨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천연섬유야. 그리고 합성섬유에 자, 대표적인 거 하게 되면은 라일론, 폴리에스터. 알지? 그 다음에 자, 폴리스티렌. 자, 또는 폴리스티렌, 그치? 그래서 이렇게, 또는 폴리스티렌 대신 요 표현을 더 많이 쓰면 되겠다.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이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세 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둘의 가장 큰 특징들 보자 말이야. 천연섬유는요, 무거워요.
자, 합성 섬유는 가벼워요. 자, 무거운데? 아니, 그렇잖아. 비단. 그 한복 입으면 되게 무겁잖아. 그치? 바로 그런 거. 그 다음에 얘는 흡수성이 되게 커. 흡수성이 커니까 건조 시간이 되게 길어. 자, 합성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흡수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건조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자, 너희 스타킹 나일론 만들잖아? 스타킹 한번 딱 세탁하고 툭툭 털고 널면 한 2, 30분 뒤면 다 말라 있잖아. 그만큼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적기 때문에, 알지? 바로 요거. 대신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고 건조 시간 한데 대신 얘는 구김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면바지, 면옷은 반드시 다림질 해줘야 돼. 근데 얘는 상대적으로 구김이 적어요. 알지? 그리고 얘는 마찰이 적어요. 그래서 정전기가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 우리 속옷 같은 거에 면으로 되는 곳을 많이 입잖아. 그치? 안에 받치는 거. 근데 이 합성섬유는 마찰이 커. 그래서 정전기도 잘 일어나. 우리 겨울에 파카, 너 지금 파카 입었단 말이야? 그럼 겉에 외픽 있지? 외피가 라일론이야. 라일론이야. 우리 겨울에 보면, 야, 친구한테, 야, 하면서 했는데 손에 찌릿하잖아, 정전기. 그래, 그거야. 정전기 잘 일어나. 알겠니? 자, 그 다음, 이 천연섬유는 세탁이 복잡해. 세탁기에다가 비단 너무 안 됐잖아, 그치?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복잡해. 하지만 합성섬유는 세탁이 용이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천연섬유는 이제 합성섬유는 굉장히 질기단 말이야. 하지만 천연섬유는 상대적으로 덜 질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면 같은 경우는 잘 찢어지잖아. 침 주면. 그렇지? 자, 바로 이러한 자, 차이점이 있다. 여기서 이제 면, 마, 모. 자, 견이 이제 비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잘못 찍으면 나중에 사진이 너무 안 좋아. 자, 우리가 천연섬유하고 합성섬유 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합성섬유를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잖아? 그 합성섬유에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가 라일론. 자, 요 파트 할 때 최초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최초로 만들어진 합성섬유가 라일론이야. 라일론. 그래서 만든 사람은 캐러더스라고 하는데, 캐러더스. 일단 라일론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요. 반복해서. 그래서 뭐가 있어? NHCO, 펩타이드 결합이 존재하고 있다. 알겠지? 자, 이 라일론은요, 굉장히 질겨요. 질기고, 자, 마찰이 되게 강해.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끈이나, 자, 노끈, 밧줄, 자, 이런 데 많이 써요. 그리고 의복의 외피로도 많이 쓰여. 그 다음에, 자, 물을 하는 흡수성이 굉장히 떨어져. 알지? 자, 그리고, 질기고 하면, 자, 얘는 탄력이 되게 강해. 그래서 스타킹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여. 자, 이것이 이제 라일론의 대표적인 특징이야. 자, 물을 흡수하는 흡수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대신 잘 마르지. 그래서 땀을 흡수를 잘 못해.
그래서 라일론 가지고서 라일론으로 속옷 만들면 난리 난다.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면으로 티를, 면티 해가지고서 많이 입잖아. 아니. 지금은 면티를 많이 입잖아. 근데 옛날에는 이 면티가 되게 비쌌다고. 내가 고등학교 때 짜장면이, 그때 1,000원도 안 했어. 600원인가 막. 500원인가 할 때. 그랬었는데, 거기 이제 우리 뭐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그때 면티가 한 장이 얼마인 줄 알아? 거의 15,000원, 20,000원 그랬었어요. 그만큼 비쌌어요. 그래서 대학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학 가면 이제 막 꽈티 만들고 동아리 티 만들고 체육대 하잖아. 동아리에서 티를 만들었는데 동대문 가가지고 그때 동대문 가서 라일론도 싸게 막 1,000원짜리 티. 라일론으로 다 맞춰버린 거야. 체육대 하는데 이거 뭐야 한 30대니까 이게 젖어가지고 쭉쭉 늘어나고 탄력이니까 쭉쭉 늘어나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한 번 입고 못 입지. 걸레도 못 써. 왜? 물을 흡수를 못 하니까. 와, 그런 적이 있었어. 그때는 그랬어. 자, 이게 바로 라일론이야. 자, 두 번째는 자,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폴리에스터라고 표현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있잖아.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자, 얘가 이제 반복해서 나타날 거야. CO.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것들이야. 다 그릴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탄소 4개짜리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는 탄소가 6개짜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지.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건 CO가 있어. 자, 이 폴리에스터는 뭐냐면 면섬유를 대체하는 합성섬유입니다. 면섬유를 대체하는 합성섬유. 그래서 보통 이제 면으로 된 바지, 그러니까 와이셔츠를 대신해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안에 있는 면티도 이제 그래서 긴 이런 것들을 면 자체가 조금 이제 잘 늘어나고 오래 못 입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때 그때도 이제 이게 면 같은 경우는 잘 늘어나니까 금방 이제 하니까 이걸 폴리에스터로 대체한 거야. 그래서 면 섬유를 대체하는 의복이 바로 폴리에스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보면 있잖아. 나중에 요 택 보면 겉감은 라일론, 안감은 폴리에스터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체를 되고, 그 다음에 이 폴리에스터는 주로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우리 그 필름 있지. 요런 데 많이 사용된다. 필름. 사진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비닐 이런 데로 많이 쓰이게 되고. 그래서 자, 그냥 일반 이제 그 PVC 말고 PVC 이런 것들 말고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말고 조금 좋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호 필름 같은 거 나오잖아요. 탭 같은 거나 아이패드 할 때 보호 필름 이런 것들 그런 데 많이 쓰이는 비닐 이런 데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폴리에스터. 그래서 폴리에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 폴리아크릴이라고 하기도 하고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 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자, 여기에 CN 있어. CN. 얘가 붙어 있고 얘가 계속 연결돼 가지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매우 질겨요. 그리고 열에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화복이라든가 자, 근로자들이 입는 작업복에 사용이 된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합성 섬유하게 되면은 라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있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기능성 섬유 같은 거 되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거든.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천연 섬유 몇 가지만 딱 하고 그럼 요 3개 정도 외우고
천연섬유 외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얘는 그냥 합성섬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을 정확히 좀 끄집어서 열에 강해. 자, 면섬유를 대체해. 아이고 즐겨. 그치? 너무 즐겨. 그럼 나일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딱 정리해서 가면 돼. 그래서 이제 먼저 안감, 의복의 재료가 되는 안감, 이제 옷감에 대한 거 있다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옷에다가 색을 입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염료예요, 염료. 색을 입히는 거. 당연히 천연 염료는 비싸, 소량이야. 대량으로 만들지 못해.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 얻어지는 거니까.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연 염료 자체는 되게 비싸요. 그리고 대량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권 계층에서만 입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다가 자, 최초의 합성섬유가 만들어집니다. 명칭이 모브라고 그래요, 모브. 자, 영국의 자, 과학자 퍼킨이 만든 건데. 아니, 합성염료. 염료. 모브야, 모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영국이 이제 우리 식민지 시대 때, 그렇잖아. 이게 제일 유럽에서 가까운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잖아.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일 때 아프리카를 제일 먼저 점령할 것 같았지. 근데 아프리카를 마지막에 점령했어. 왜 그럴까요? 바로 풍토병 때문에. 그 아프리카 군대 보냈는데 군인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거야. 싸우지도 못하고 말라리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치료제를 이제 만들려고 막 연구를 했겠지. 연구를 하다가 이제 피킨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우연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색소 약품들이 있는데 그 약품이 실험복에 쏟은 거야. 보라색인데. 그래가지고서 이제 빨았지. 근데 그 색이 안 지워지고 그 색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계속 빨아도. 그래서 얻어 걸린 게 이거야. 얻어 걸린 이거. 그래서 모브라는 이 최초의 합성 염료가 그래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인체에 안 해로운 거예요? 이때는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는 무의미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이제 어떤 기능에 대한 것이지 그것의 기능에 대한 것이 그것에 의해서 피해라는 것은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어. 그게 언제냐면 거의 한 1950년, 한 40년 중반, 1900 중반 때쯤에서 이제 유럽에서 어떤 질병에 막 했을 때 이제 약이 개발이 된 거야. 약이 개발됐어. 근데 그 약에 뭐가 들어가면 납이 들어가 있는 거야. 바로 흡수 아니, 납중독, 중금속. 그래서 그거 먹고 다 납중독에 걸려가지고 애들 막 죽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유산되고 임산부들이 주로 먹었는데. 근데 그걸 나중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치료의 목적이 있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모브는 약품이니까 분명히 인체는 뭐가 해가 있을 거예요. 그냥 썼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자꾸 이제 개발하고 개량하고 여러 다른 종류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화학약품들을 섞어가지고서 색깔이 염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개발이 돼야지 당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체에 해가 덜 되는 것들 위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대한 안정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환경도 마찬가지로 이게 환경에 대한 규제도 옛날에는 환경이 먼저 개발이 먼저예요. 환경 그까짓 거 왜 당장 이 환경이 파괴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사는데 영향 안 주거든. 막 그런 거야. 그런 식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환경에 대한 규제가 이제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주거 공간의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것도 화학에 의해서 해결이 됐지, 입는 것도 해결했지, 이제 주거가. 그러니까 의식주가 이제 사람한테 그 인류한테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먼저 이게 그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줘.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냐면 화석 연료의 사용 때문에 사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주거 환경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장작이나 막 이런 걸로 이제 불을 피웠잖아. 그치? 그래서 장작을 쓰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자, 석탄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기름을 사용할 거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화석이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자, 장작이기 때문에 아궁이가 필요했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게 난방원이 집 밖에 있었다는 거죠. 부엌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석탄을 쓰면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보일러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난방원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제 닫힌 건물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 이거 이제 우리 아궁이 마당이잖아. 그럼 1층 마당, 2층 마당 이건 없거든. 단층이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이제 보일러를 하면서 이제 이 난방원이 안으로 들어오고 부엌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집 안으로. 그래서 1층, 2층에서 닫힌 건물. 그래서 맨션, 뭐 연립, 빌라,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난방 효율이 높아지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치? 바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주거 공간 문제, 주거 할 때 화석 연료 가지고서 이제 이런 게 바뀌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건축,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 자재. 자, 이제 재료의 발달이야, 재료의 발달.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철이다, 철. 철. 그래서 철은 자, 철광석에서 이제 철을 얹잖아요. 그치? 얹는데 순수한 철이 아니라 철과 탄소가 섞여 있는 탄소광을 얻게 돼. 그래서 선철, 강철, 연철. 그래서 선철은 굉장히 무겁고 단단한 철이야. 그리고 강철은 중간색이고, 그다음에 연철이 있어요. 그러면 선철 쪽으로 갈수록 탄소의 함량이 높아져. 자, 탄소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만큼 단단하고 무겁다라는 거야. 그럼 선철이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철이지. 그래서 선철 가지고서 뭘 만드냐면은 H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보면 이제 H자처럼 이제 되어 있는 모양이야. 옆으로 보면 이렇게 됐는데 위에서 보면 H자 한 거야. 그래서 이런 H가 가지고서 얘네들을 이제 차곡차곡 쌓아 가지고서 이제 닫힌 건물, 고층 건물 만들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량, 다리 이런데 만들고. 자, 강철은 철근, 집 지을 때, 그렇지? 연철은 철사나 못 이런 데 사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철이 우리가 집 지을 때 많이 사용되는 건축 자재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갈 겁니다. 알겠니? 탄산칼슘은 우리가 이제 석회암이라고 그래. 또는 석회석이라고 그래. 석회석. 알지? 그래서 석회암, 석회석인데
요 석회암을 열을 가하면은 산화칼슘하고 CO2로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때 생성된 요 CaO 산화칼슘을 생석회라고 그래. 생석회. 그렇지? 자, 그러면 자, 요 생석회에 고운 가루가 있어. 생석회 고운 가루. 자, 이 고운 가루에다가 아주 고운 입자에 점토를 섞어서 만든 게 뭐냐면 시멘트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멘트. 자, 연결해서 갈 거야. 자, 이게 바로 시멘트야. 그래서 생석회의 아주 고운 가루와 고운 입자의 점토를 섞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이 가루가 얼마나 곱냐면은 밀가루 있지. 그 정도의 입자 크기를 가져. 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시멘트고, 시멘트에다가 자, 모래 자갈을 넣고 물을 반죽을 시켜. 그러면 그게 바로 뭐다? 콘크리트가 된다. 알지? 콘크리트. 자, 시멘트에다가 모래 자갈 그리고 철근을 넣을 거야. 그리고 물을 넣고 반죽을 할 거야. 그러면 이때는 철근 콘크리트가 된다. 알지? 그러면 그냥 콘크리트하고 철근 콘크리트는 다르지? 자, 철근은 강철이거든. 강철이거든.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지지력이라든가 자,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그 무게를 건질 수 있는 지탱력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닫힌 건물 지을 때 자, 어떻게 돼? 벽에다가 기둥에다가 바닥에다가 이 철근을 깐단 말이지. 우리나라에서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포항에서 한번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어. 그 지금 아마 네이버라든가 이런 인터넷에서 사진 찾아보면 나올 테지만 그 필로티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1층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져 있지. 기둥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 빌라 같은 데 많잖아. 그래서 그 포항에서 이제 그 빌라가 있었는데 지진 때문에 이 필로티 기둥이 이렇게 휘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안에 딱 규격이 돼 있는 철근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돈 아끼려고 철근을 적게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흔들리잖아. 그러니까 이 지탱력이나 지지력이 약해져가지고 이 건물이 막 휘어서 막 전체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막 이제 그런 경우가 막 생겨.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지. 이제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같이 묶어서 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참고로 얘 모두 다 염기성이에요. 염기성. 그러면 얘네들도 모두 다 기본적으로 요 생석회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두 다 염기성이에요. 왜 콘크리트라든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든 건물이라든가 도로 있지. 얘네들은 모두 염기성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비가 내린단 말이야. 비는 약산성이에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자, 또는 산성비가 내리잖아. 그냥 깨끗한 비도 약산성인데 거기다 또 강한 산성의 비가 와. 그러면은 이러한 건물이라든가 도로가 어떻게 돼요? 부식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치?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건물이나 도로가 부식이 되는 것이니까 특히 이제 건물이 부식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를 하냐면 페인트를 칠한다. 그래서 페인트는 두 가지인데 자, 그냥 건물의 외관을 자, 꾸미는 데 사용하는 거. 그쵸? 색깔. 그 다음에 자, 이게 빗물과의 접촉을 차단시켜서 건물을 보호하는 부식을 자, 요런 산성비라든가 비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페인트 칠하기도 해. 알지? 그 다음 이제 유리. 자, 유리가 있어. 유리.
자, 유리는 일단은 밖을 바라볼 수 있게 있는 조망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알지? 그 다음에 자, 유리가 없으면 햇빛이 어떻게 못 들어오잖아. 건물을 통과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유리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 일조권을 제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근데 이제 이 유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바람이라든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제 깨지잖아. 그런 이제 지금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뭐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 쳐다가 막 막상 태풍 뭐 오지도 않고 와도 그냥 약하게 지나가고. 근데 예전에 태풍 심하게 올 때는 어떻게 했니? 뉴스에서 그 있잖아, 그 아파트나 집에 그 창문 있잖아. 창문에 베란다 창을 전부 다 어떻게 돼? 테이프로. 왜냐면 이 유리가 약하니까 깨지잖아. 깨지면 유리 파편에 다치니까 파편 튀지 말라고 이제 테이프를 칠하고 이제 테이프를 붙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점 또 하나 그게 깨지는 것도 있고 열의 단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게 밖으로 유리 밖으로 이제 열이 많이 손실이 되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강화 유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강화된 유리를 재료를 섞어서 만든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겠지. 바로 이제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스타이로폼이라고 있어. 우리가 그냥 흔히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 스티로폼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자, 얘는 대표적인 단열재. 그러니까 단열재는 열의 전달을 차단하는 거야. 집안의 열이 집 밖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고, 겨울철에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밖에 뜨거운 열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단열재야. 근데 이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는 열에 약하거든. 불에 약해. 그래서 화재 났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은 단열재를 집 지을 때는 스타이로폼을 거의 쓰질 않아요. 조금 더 강화된 열에 강한, 그러니까 화재에 강한 그걸 쓰고. 우리 스타이로폼 주로 어디에 택배 박스 있잖아. 냉장이나 냉동 음식, 냉동 그 식품 같은 거 할 때 그때 이제 많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지. 그리고 자, 알루미늄. 자, 우리가 알루미늄이라고 목소리야. 자, 알루미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떠올려야 될 게 얘는 가벼운 금속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가볍다라는 걸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샤시, 알루미늄 샤시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벼운 거, 그 창문 틀 이렇게 할 때 샤시 같은 거잖아.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거 공간 문제 해결인데, 이 건축 자재는 철에 대한 게 많이 나오고, 철 그리고 요 세 개 진짜 많이 나온다. 잘 정리해라. 근데 막 요즘 막 이게 뿌리면 막 부풀어 올라가서 하는 다이어트 같은 것도 생겨요. 그게 스타일이에요. 아, 그건 스타이로폼이 아니고 우레탄 폼. 우레탄이에요. 우레탄 폼. 우레탄 폼.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요게 세 가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하나 더 추가할 거야. 자, 의식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니? 질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거냐. 그래서 의약품에도 이런 화학이 영향을 준다. 의약품. 여기 이제 이 의약품을 탄수화물 쪽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고, 빼서 여기랑 같이 묶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자, 우리가 의약품 하게 되면, 자, 보통 이제 천연의약품과 합성의약품이 나오겠지. 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천연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자, 이 천연의약품은 일단 당연히 소량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 힘드니까. 근데 거기에, 그것에다가 또 하나, 부작용. 알지? 그래서 부작용이 조금 많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천연의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생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생약. 그럼 생약이 뭐냐? 음식 먹는데 그게 약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한약에서 한약재로 사용되는 것들 있지. 그게 다 생약이야. 그래서 뭐 인삼, 쑥, 그렇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도라지, 뭐 산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한약재로 쓰이는 것들 생약이라고 그래요. 생약.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라고 해서 식물에 소량 들어가 있는 성분 물질입니다. 이 소량의 물질이 아주 강력한 약효를 가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살리실산이라는 표현이 진짜 많이 나올 거야. 자, 얘는 버드나무의 가지에서 추출한 거예요. 자, 아주 강력한 진통제. 알지? 그 다음에 모르핀. 자, 양귀비에서 추출한 것도 이것도 아주 강력한 진통제. 자,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니코틴, 담배 잎에서 추출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각성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천연의약품이라고 그래. 아주 소량 들어가 있는 거.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항상 우리는 채초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채초의 합성 섬유는 라힐론, 채초의 합성 염료는 모브, 채초의 합성 의약품은 아스피린. 알지? 그래서 얘는 통증을 억제하고 열을 떨어뜨리는 진통 해열제다. 그럼 이제 이 아스피린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이걸 우리가 벤젠골이라고 그래, 벤젠골이. 벤젠골이에 COH라는 작용기와 OH라는 작용기가 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살리실산이라고 그래, 살리실산. 뭐야, 이거네? 버드나무 가지에서 추출한, 자, 물질인데. 자, 이 살리실산도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입니다. 근데 얘는 내가 그랬잖아요. 천연의약품의 단점이 뭐냐? 소량이 하지만은 뭐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단점이 부작용이 좀 심해. 그래서 이 살리산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꽤 심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으면 그냥 토하고 속 뒤집어지고 막 두통 오고 오히려 막 현기증 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아세트산하고 반응을 시켜. 아세트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얘를 아세트산이라고 해요. 아세트산. 자, 이거 아스피린을 만든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우리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뒤에 이제 방어체계에서 배우겠지만, 방어작용을 배우겠지만,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면역체들이 뭐 항체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를 항원으로 인지하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항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T세포에서 이제 킬러세포라고 하는 T림프구 세포가 공격하면서 그 잔해가 뭐냐면 염증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이 났다면 그거는 면역작용에 의해서 생긴 잔해가 되고요. 그래서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통증이 오고, 두 번째는 열이 생겨. 그래서 몸에 통증이 있네? 그럼 그 몸에 염증이 생긴 거야. 아, 이거 면역작용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은 이게 항원이 우리 몸에서 지나치게 많은 거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이게 얼마나 아파. 관절 뼈마디가 아픈데. 그래서 진통제를 이제 먹는데, 살리산을 먹는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한 거라. 그래서 그 아들이, 이거 만든 사람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진통제를 만들려고 실험을 한 거지. 그래서 아세트산을 넣어서 만들었더니, 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에 H하고 여기 OH가 떨어져 나가서 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가 남고요. 나머지 얘가 요 산소에 붙어버려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 부른다. 알지? 아세틸 살리산.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아스피린이다. 아스피린. 그래서 아스피린은 요렇게 만들어진 거다. 알지? 그래서 진통 해열제야. 진통 해열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아스피린이 부작용이
없냐? 아니, 부작용이 있어. 자, 여기 벤젠 고리가,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장기간 복용하잖아. 그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요 벤젠 고리가 위벽에 붙어버려요. 자, 우린 위벽은 이제 그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분비가 되니까 이 소화 요소의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펩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뮤신이라는 끈적끈적한 지용성 물질을 내보낸다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다 CH 부분이거든. 벤젠, 탄소, 수소 이런 거. 여기가 지용성 부분이야. 그래서 이 벤젠 고리가 위벽에 딱 붙어요. 그럼 이제 이 COH가 어떻게 되냐면은 CO-하고 H 플러스 이온화가 돼. 그래서 산성을 띠니까 이 수소 이온이 위벽을 자극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위벽을 자극해서 장기간 복용했을 때 위에 구멍이 생기는 위궤양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스피린의 나쁜 부작용이고요. 그러면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얘는 혈전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혈액을 어떻게 묽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혈관계의 질환,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 그치? 혈전을 녹이면서 혈액을 묽게 만드니까. 그래서 혈압을 낮추기도 하고, 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아스피린은, 자,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 이거는 부작용이고, 자, 얘는, 자, 아스피린이 발매된 다음에 판매 후에 알게 된 새로운 아스피린의 기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능보다는 효능이 되겠죠. 그래서 아스피린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최초의 합성의약품은 아니지만 자, 최초의 항생제라는 것이 있다. 그렇지. 페니실린이야, 페니실린. 플레밍이 발견한 거지. 자, 근데 페니실린은 곰팡이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야. 그래서 곰팡이는 아까 그 세균하고 진균을 내가 구분해줬지. 자, 세균은 박테리아 같이 세포핵이 없고 단순한 형태면서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균은 뭐냐면은 곰팡이처럼 세포액이 있는 진액이고 세포벽이 있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은 진균의, 그냥 우리 사람 곰팡이 있죠, 곰팡이. 자, 진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 진균이, 곰팡이가 활동을 못하게끔 하는 물질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항생제가 있고, 근데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성에 문제가 생겨버리지?